자, 본격적으로 네프론의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을 콩팥 겉질이고요. 아래쪽이 콩팥 속질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보문주머니고요. 보문주머니 뒤쪽으로 길다란 관, 바로 세뇨관이 되죠. 또 다른 네프론에서 빠져나온 세뇨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집합관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보문주머니 여기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는 사구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혈관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의 이동 과정을 보시면 사구체 쪽으로 들어와서 사구체로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고요. 그럼 사구체에서는 혈액의 성분을 혈관 밖으로 빼내게 되죠. 그럼 빠져나온 액체는 보문주머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을 여과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과된 액체, 즉 보문주머니 내부로 들어온 액체를 원료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원료가 앞으로 오줌이 될 액체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한 오줌은 아니다 그래서 원료라 하고요. 또는 여과를 통해서 형성된 액체니까 이거를 여과액이다 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원료의 성분이 세뇨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완벽한 오줌이 될 텐데요. 이때 모세혈관들이 세뇨관을 다시 둘러싸는 이유가 원료 속에 필요한 성분은 다시 혈액으로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오줌으로 더 빼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이렇게 다시 물질을 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뇨관에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을 재흡수다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에서 세뇨관 쪽으로 나가는 것을 분비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뇨관을 통한 원료가 재흡수와 분비를 통해서 집합관까지 오게 되면 이제 완벽한 여기를 오줌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네프론의 구조를 좀 더 단순화 시킨 그림이고요. 다시 한번 여과 이때 원료가 세뇨관을 거치면서 모세 혈관과에 다시 재흡수와 분비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오줌의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과가 될 때요, 나름대로 여과율이 있는데요. 이 여과율이 대략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혈액 속에 암모니아가 있어요. 이 암모니아가 예를 들면 100이 있다 가정을 하면 원료로 들어오는 암모니아는 비율에 맞춰서 약 10이라는 양이 여과가 되겠죠. 만약 200이 있으면 20이 여과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과율이 일정한 거지 여과량이 일정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 노폐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대한 몸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여과율에 맞춰서 보내면 많은 양을 빼낼 수가 없죠. 그래서 분비 과정을 통해서 암모니아 같은 독성 있는 물질들을 최대한 많이 빼내려고 노력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어디를 좀 확대해서 볼 거냐면요. 보문주머니하고 사구체 쪽을 좀 확대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이 바로 확대한 그림이고요. 그림상에서 녹색의 계열이 이제 보문주머니고 그 안쪽으로 모세 혈관이 들어와서 꼬여져서 이제 나가는 형태, 즉 여기 부분이 이제 사구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더 간단히 한번 바꿔볼게요. 그림 보시면 여기가 사구체입니다. 원래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꼬여져 있는 형태인데 그냥 이렇게 그림상으로 마치 팽창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보문주머니가 되겠습니다.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구체를 통해서 일단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서 원료를 만들게 될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여과의 원리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여과 원리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압력차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혈관 속에 있는 혈액들의 압력, 즉 혈액의 압력은 혈관이 혈관벽을 밀어내는 힘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보문주머니로 밀어내려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보문주머니로 빠져나간 원료들도 사방으로 밀어내려는 원료만의 또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료의 압력 중에서 다시 혈관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있겠죠. 그럼 전체적인 물질이 이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혈액의 압력은 무조건
원료의 압력보다 항상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혈액의 압력을 원료의 압력보다 높게 만들어주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구체는 이렇게 실제 팽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혈관들이 꼬여져 있죠. 꼬이게 되면 펼쳐져 있을 때보다 혈액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구조적인 특징이 사구체로 들어오는 혈관의 폭하고요. 사구체에서 빠져나가는 혈관의 폭을 보면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습니다. 즉 들어오는 혈액보다 나가는 혈액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구체 쪽에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혈액의 압력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하면 여과에 올리는 압력차인데 혈액에서 보문 주머니로 말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인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는 구조적인 특징으로 압력차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에너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생명체가 ATP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과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여과가 될 수 있는 물질과 될 수 없는 물질이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결국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들은 여과가 안 될 거고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만이 바로 여과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혈액의 성분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혈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포 종류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세포는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혈구는 여과 될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하고 지방도 고분자 3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역시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나머지 혈장에 있는 성분들을 보면 이제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요. 3대 영양소 기본 단위 중에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만 살펴보면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여과가 가능합니다. 그럼 3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은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무기염료만 살펴볼 건데요. 이것들도 당연히 세포막 통과 가능하니까 여과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우리의 목적은 질소 노폐물을 체외로 버리는 과정이니까 암모니아와 요소도 당연히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서 여과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눌린하고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은 이제 새롭게 나오는 혈장의 성분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셔도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원료의 성분은 결국 여과가 될 수 있는, 즉 혈장 속 물질 중에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이 바로 원료의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료의 성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눌린하고 크레아틴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료의 성분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3대 영양소잖아요. 3대 영양소를 우리가 어렵게 구했는데 이렇게 쉽게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빼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다시 혈액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세뇨관에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과정 우리가 재흡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상의 경우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몇 프로 재흡수시키냐면 100% 재흡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상의 경우 오줌 속에는 3대 영양소가 절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하고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제 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빼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염료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재흡수하고 분비 과정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이때 재흡수량을 혈장의 농도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혈장의 농도, 즉 삼투압이 너무 높으면 혈액에 지금 물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최대한 많이 끌어오게 되는 거고요. 혈장의 농도가 너무 낮다. 그럼 혈액 속에 물이 넘쳐나는 거죠. 그럼 이때 재흡수율을 최대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프론을 통해서 혈액의 농도, 즉 혈장 삼투압을 같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배설계의 목적 중에 항상성 조절의 사례에 배설계가 관여한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요. 자, 원료 속의 성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포도당 아미노산은 정상인 경우 100% 재흡수를 하게 되고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주로 방향이 재흡수되는 방향인데 물의 농도에 따라서 이 재흡수량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요소나 암모니아는 주로 분비를 시키는 물질이고요. 무기염료도 상황에 따라서 재흡수와 분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줌의 성분으로 보면 일단 물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염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노폐물이 포함된 게 주로 오줌의 주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념서를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얘들이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요소는 분명히 질소노폐물인데 암모니아하고 다르게 이놈을 상황에 따라서 재흡수를 시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재흡수나 분비 과정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을 할 때는 결국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이 쓰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확산이나 능동수송, 삼투 현상이 전부 다 이용이 됩니다.